2차시 공부합시다. 고전 명작 읽기 10주차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오만과 편견의 줄거리와 주제? 주제까지는 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줄거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소설, 이야기 구성의 3요소가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라고 했고, 그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서 줄거리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소설, 영화, 이 텍스트의 주제는 그 사랑, 또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시에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한번 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차 시에 이제 그 영화의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줄거리를 설명을 쭉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인물과 배경과 사건. 자, 그래서 행복한 결말들로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1차 시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글리와 제인의 결혼은 직감에 의한 결혼이고,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었다.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결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제,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랑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제를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그 한국 문학에서는 이제 이광수의 무정을, 그러니까 어, 최초의 국문 소설은 조선시대 그 광해군 때 살았던 허균, 허균이 쓴 홍길동전, 홍길동전을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문은 이제 우리말 한글로 지어진 표기된 최초의 국문 소설 홍길동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정은 진정한 한글 문체로 쓰여진, 그러니까 근대 장편 소설의 맨 처음에 이광수의 무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까지 이제 문학사적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광수는 이제 그 한말 개화기, 소위 근대 계몽의 시대에 살았던 작가죠. 나중에 이제 친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광수는 이제 조선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조선이 근대 자주국가로 나가야 하는데 개화 계몽 의식을 자신의 이제 글을 통해서 설파했던 그런 이제 문사입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이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인 무정에서부터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유연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파해야 될 구습은 초혼풍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광수는.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봉건적인 낡은 인습이다. 그러니까 전통은 이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인습은 혁파해야 될, 버려야 할 낡은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초혼풍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혼, 아주 일찍 결혼하는 것. 사실 이것은 역사적 연원이 있죠. 고려 시대부터 그 몽골의 그 침략과 어떤 그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지배가 한 5, 6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몽골이
그 어린 결혼하지 않은 어린 그 여자들 소녀들을 이렇게 대규모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몽골로 붙잡혀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좋은 풍습이 생겼는데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A와 B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까 우리가 1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서로 일정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일단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있잖아요. 제도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A와 B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양가 어른들이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몽골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 몽골 때도 아니죠, 고려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또 어떻습니까? 소위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그 아들과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결혼을 시키죠. 그렇다면 후궁으로 들여보낸다거나,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확대한다거나, 그러니까 대개 이제 딸을 그렇게 많이 했죠. 자신의 딸을 누구 집에 이제 며느리로 보낸다거나, 후궁으로 보낸다거나, 또는 뭐 첩으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소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이게 다 좋은 풍습의 그 악습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는 조선이 근대 개화 계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봤을 때 타파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조헌 풍습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무정에서부터 자유연애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특이의 분야는 사실은 이 자유연애예요. 그러니까 이광수 소설 이후에 많은 소설들이 바로 자유연애를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광수는 무정을 통해서 사랑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풍습은 타파해야 될 낡은 인습이고, 그런데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사랑이요, 하나는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광수가 이 주장을 했던 당시는 1910년대, 20년대 그 한말 개화기, 그다음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소위 이제 그 동경에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소위 지식인들,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말과 글로 그야말로 개화 계몽,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소위 교육을 통한 개화 계몽 운동에 그 이제 활발하던 시대였죠. 개화 계몽으로 나아가는데 제 1위는 뭡니까? 문맹, 글자를 아는 거죠. 그래 지식을 이제 그 배워서 개화 계몽으로 나가고 결국 이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 하나가 정신적인 사랑이고 하나가 육체적인 사랑이다. 근데 어느 사랑이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냐? 이 뻔하죠.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사랑 쪽에 이렇게 그 부등호 표시를 하고 글씨를 좀 굵게 표시를 했죠. 유광수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이제 올바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저열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개화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사랑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일단 플라토닉 러브라든가 그다음에 뭐 에로스적인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
건강한 사랑, 나는 건강한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면 그 마음, 정신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사랑이 사실은 같이 그 결합해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좀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된 논문을 몇 편 발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또 장애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남성 가부장의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가부장 제도, 그런 문화적 관습 속에서 이성 간의 어떤 결합, 음,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정상적인 그 결혼 제도로 용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혼 제도로서 결혼이 아니고 예컨대 동거를 하거나 또는 이성이 아니라 그 동성 간에 또 그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은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상, 그건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질문이 가능하겠죠? 페미니즘과 큐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은 제도권에서 결혼이고 비정상은 아니란 얘기인데, 그걸 누가 규정했느냐? 그게 남성 가부장의 그런 어떤 제도 관습 질서에서 규정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균열, 그런 정상과 비정상의 담론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페미니즘과 큐어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굉장히 타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나 역시 오랜 그런 그 어떤 문화적 전통과 그 지식의 세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또 남성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이런 말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 정상적 사랑, 비정상적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건강한 사랑. 이것도 사실은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건강한 사랑이라면,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랑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랑이 건강하지 않고 건강한 사랑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걸 누가 규정하느냐라고 우리가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정신적인 사랑이라든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사랑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혼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차 시에서 봤던 그 오만과 편견에서 뭐 다윗이라든가 엘자베스, 그 다음에 빙글리와 제인 간의 그 해피엔딩은, 사실 내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들었던 솔직한 내 느낌은 뭐냐면요, 어떤 조건의 개입, 그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에 이제 이르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성은 여성은 지적이고 또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들로부터, 문 남성들로부터 호감을 가질 법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귀족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부유하진 않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 소설과 영화에서 남성들은, 빙글리와 디아시는 어떻습니까? 귀족 계층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벌가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 여성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건강한 신체, 잘생긴 준수한 외모, 지적인 훈련도 받았죠. 귀족 청년들이니까. 남을 할 것도 없는 성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소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소위 하자가 없어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평민이라는 것, 좋은 이제 교육을 받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하고, 그리고 예쁘고, 건강하고, 일정하게 지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따지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것은 이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하면 이제 합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 나는 이런 이제 말해지지 않는 거, 그러나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이제 봤어요. 그럼 뭐냐? 만약에 어느 한쪽이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무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호감을 갖게 되고, 그 호감이 사랑의 감정으로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결국 나중에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에 이르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럼 결혼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를 이제 가장 그 솔직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어떤 조건, 실제적인 것들을 찾아봤어요. 듀오, 결혼 중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매출액 1위, 매출액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뭐 듀오, 뭐 두근두근 듀오인가 이렇게 광고도 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료를 왼쪽은 2013년 치고 오른쪽은 2018년 칩니다. 자, 이제 그 한 5년 정도에 어떻게 또 변했는가 봅시다.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평균 모델입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아놓은 자료를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듀오가 이제 2013년에 듀오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김토일, 금토일, 아주 이름이 좋군요. 금토일 기자가 연합뉴스에 이제 쓴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제 보면은 최근 3년간 결혼한 초혼 부부 6,000명을 표본 조사했더니 연령이 남자는 35, 여자는 32. 2013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결혼 연령이 30대 초중반으로 상당히 높아졌군요. 2018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연령은 나와 있지 않고 보통 그 연령 차이만 되게 한 3, 4세 정도, 3, 4세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나이가 이제 보통 한 3, 4세 정도 더 나이 먹은 걸로, 이제 아주 드물게는 그 역전도 있죠. 이를테면 나이 어린 남성과 나이 좀 더 먹은 여성, 이렇게 소위 연하남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죠.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연소득을 봅시다. 2013년도에 연소득이 남자는 4,500 평균입니다. 여자는 3,400.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어떤 연봉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학력도 이제 4년제 대학 졸업, 그다음에 직업은 일반 사무직, 대기업 직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남자는 173에서 4, 여자는 163에서 164,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예, 거주지가 서울, 경기, 수도권을 이제 거기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이, 표본. 교제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됐군요. 10개월 정도를 교제를 하고, 자,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소위 결혼 중개업체 듀오에서 그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기사화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난 2018년도에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듀오에서 아마 냈을 겁니다. 신장, 키가 좀 많이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예. 연소득도 한 5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많이 한 1,000만 원 정도 대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고,
자산이 이제 나와 있군요. 자산이 소위 이상적인 남편입니다. 여기 왼쪽은 2013년도에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평균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화한 거고 2018년도에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을 봤더니 이러더란 얘기입니다. 자산이 남성의 경우는 뭐 2억 5천 정도, 여성은 뭐 1억 한 7천 정도가 필요했군요.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성이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요구가 이렇다는 얘기죠. 나이는 뭐 3, 4세 차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과 공사,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어떤 경제적인 어떤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시점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 상황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내, 그러니까 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가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성격, 외모, 가치관.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은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성격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군요.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외모를 가장 많이 봐요. 실제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제력을 가장 많이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거나 가정 환경을 보거나 가치관을 보거나 이게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실제적인 것은 이제 조금씩 순위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의 조건에, 그다음에 현실적인 배우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 1차시에서 봤던 것과 같은 정말 그 호감이 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겠죠. 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도 또 이제 그 보도를 보면 되게 3분의 1, 결혼한 쌍의 3분의 1이 세 쌍 중에 한 쌍이 1, 2년 이내에 또 이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봅시다. 자, 내가 다양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 신화 속에 에로스, 사랑은 또 뭐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은 그 꼰대의 잔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예, 내가 자료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느껴요. 이런 설명밖에는 이 설명 말고 내가 또 어떻게 다른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내가 대학에서든 대학 밖에서 인문 강좌든 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랑과 결혼의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표준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생각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또 꼰대 이야기 또 하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계약이 하나의 제도잖아요. 어, 제도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이든 학교든 군대든 병원이든 직장이든 제도잖아요. 제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자아 존중감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그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조건 중에 하나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전공 영역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적 충일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 대학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양도 접하고 또한 전공 영역의 지식과 능력을 익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에 맞는 어떤 그 직장을 구해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사회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을 토대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행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우리는 그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대학이 어쨌든 뭐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대학이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개설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이를테면 교양 과목에서도 고전 명작 읽기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수 교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여야 되죠. 시간을. 그리고 15주차까지 담당 교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주차에 챕터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야 되죠. 듣고 출석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쓰고 시험을 치르면서 그 교수가 설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성실하게 잘 이행했는가를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억압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 저 교수도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미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4분의 1로 지나고, 이건 이제 그 블럭도 못하고, 블럭이라고 합니까? 그 수강 신청 취소. 예. 어쨌든 뭐 이게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수업도 내가 이제 끝나야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해야 이 수업이 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좀 참고 들어야 되네. 이런 것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우리 수업 그렇게 재미없거나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내가 단톡방에 이렇게 안내를 해도 답이 없대.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나도 좋을 텐데. 예, 좋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에로스를 봅시다. 에로스는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 꼰대 잔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하느라고 길게 했습니다. 에로스는 뭐냐?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며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구다라고 규정을 해요.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럼 동시에 결핍의 화신이고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의 화신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인문학적 교양으로서는 또 굉장히 또 유용한 몰라도 되지만 알면 썩 괜찮은 그런 내용입니다. 에로스가 무엇인가를 지금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는 대상과 영역은 매우 다양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결핍을 느낍니까? 누군가의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존중감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애정 결핍증, 그다음에 관심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문제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평생 그래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앞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던 것은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결국은 타인의 어떤 그 사랑의 결핍 이건 뭐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와 관계없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죠.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인정 욕구,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갈망, 이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존재다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해요. 네. 내가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랬죠. 한 10년째 됐는데 한 400명 조금 못 되는 저희 배친들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게시물에는 최대 한 200명, 230명, 적으면 한 120명 정도. 이제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자료를 올리는 경우에 일단 한 1년간 내가 교수신문에 칼럼을 연재를 했는데 그런 칼럼을 링크하거나 또는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교양과 관련된 어떤 강의들을 한 번씩 페이스북에 이제 링크해 놨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정도 좋아요, 라이크, 관심을
보이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약 그 400명이 좀 안 되는 소위 배치인들 중에서 최대 220명, 최소 한 80명 정도가 내가 포스팅한 글에 일정한 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그 포스팅을 해놓고 이게 들락거려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급적 포스팅을 좀 자제하고 그러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댓글을 남겼는지, 댓글을 남겼으면 이제 또 답글도 써줘야 서로 또 그 관계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포스팅을 해요. 실시간으로 포스팅을 해요. 네,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무슨 뭘 포스팅하면서 자기 얼굴 사진을 꼭 올려요. 이런 사람들 나는 가차 없이는 못하고요. 참다가 이제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완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애정 결핍, 관심 결핍이,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뭐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SNS를 항상 그 로그인 해놓고 여러 차례 몇 번씩 포스팅을 하고, 나 이거 먹었다, 나 어디 여행 갔다, 나 누구를 만났다, 이걸 전시하고 있죠. 그럼 뭐 나도 뭐 어쨌든 뭐 한 달에 뭐 대여섯 차례는 포스팅을 하니까 뭐 나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럴 뿐이죠. 나는 뭐 얼굴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포스팅 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그런 거 싫어하고요. 어, 결국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제 좀 자제하면서 좀 포스팅하기도 대체로 저는 그런 편입니다만은, 결국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에 대한 결핍,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결핍, 즉 갈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에로스는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 영혼의 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로스는 성적 사랑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다층적 의미를 지니는 철학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사랑이든 지식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자신의 결핍을 자각하고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는 결국 인간 자신의 유한성과 변화무쌍함, 그리고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적 사랑이든 지식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자신의 결핍을 자각하고 그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 자신의 유한성과 변화무쌍함, 그리고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이면서도 이건 정당한 욕구다라고, 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나칠 때는 당연히 병적이죠. 그 지나치다라고 하는 규정은 뭐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이런 욕구가 육체적 결핍의 차원에서 나타날 때 일단은 성적 결합 욕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적 사랑의 감정은 소위 종족 보존 욕구로, 즉 자신의 아이를 육체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승화되면서 유한성 극복과 연결돼.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 말인가 그 인용을 그 인용의 출처를, 지금 논문은 아니니까 굳이 표지는 하지 않고 또 내가 메모를 해두지 않아서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내 말은 아니고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철학자들, 학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두루 모아서 재구성해서 수업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지적 결핍의 차원에서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욕구도 있겠죠. 이런 욕구는 성적 결합 욕구처럼 그 아이를 육체적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아니죠. 정신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물론 아까 이광수의 무정을 소개할 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나눌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그 불완전하다, 요 얘기입니다. 내 말의 핵심은.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그 정신적으로 탄생시키고자 하는 욕구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승화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런 이제 지적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건 뭡니까?
공부죠. 독서, 공부를 이제 어떤 그 에로스, 어떤 육체적 사랑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의 핵심적인 것은 그 둘 간의 조화예요, 조화. 예. 사랑에서 정신적 사랑만 한다면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싶은 게 정상이라고 말하면 맨날 안 되겠고, 하여튼 그게 그 당연한,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 아닌가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정신이 고양되고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봐요. 그 자연스러운 어떤 둘의 결합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지식의 결핍,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나도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펴내고 30편이 넘는, 40편 가까울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40여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를 했어요. 10한 4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 15년 못 돼서, 그러니까 상당한 지적 어떤 결과를 산출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마다, 소설을 쓸 때도 그렇고 늘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라는 탄식을 해요. 이건 정말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늘 공부를 할 때마다 내 공부의 깊지 못함, 넓지 못함에 대해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적 결핍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좀 강하죠. 왜냐면 이건 내가 좀 늦게 대학원 공부를 해서 더 이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 박사학위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좀 늦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는 했지만 늘 논문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참고하면서 내 지적인 어떤 그 부족을 늘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자, 자, 무슨 얘기 합니까? 넘어가 봅시다. 너무 또 자책할 건 없겠고. 예.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가 이 소설 오만과 편견. 청소년기는 이제 이건 내가 그 고등학교 인문 강좌에서 사용할 때 썼던 글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났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대학생까지 해서 20대까지도 청소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한테 청소년이라고만 안 되죠. 우리 성인이죠. 어쨌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해양대학교 친구들. 이 소설 오만과 편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의미가 단지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계속 지금 꼰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미안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예? 예. 그 청소년기의 건강한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의 조건에 관해 숙고해보는 기회를 갖자. 사랑의 조건 나오면 이제 완전 잔소리예요. 꼰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한 부분만 할게요. 급히 목말라서. 20대 초반에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버렸다거나 죽였다거나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죠, 남성이. 자, 여성 혼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자, 하여튼 남성과 여성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성적 관계를. 근데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뭐 10대가 그러면 좀 어떤 그 뭐랄까 좀 걱정이 됐죠. 그런데 20대는 그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성인이니까. 문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대편 남성이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남학생들 이런 얘기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일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안타깝다기보다는 욕이 나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 하여튼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 그 여자 20대 이 초반의 이 여성은 혼자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혼자 키울 수 없죠. 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고, 출산을 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죠, 나는. 여학생한테만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할 때는 항상 여성의 경우는 임신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성의 무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 인문관계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과의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사랑의 조건, 자, 사랑의 조건이 뭡니까? 어, 어, 어떤 사랑은 왜 종족 파국을 맞을까요?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아까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1년 이쪽 저쪽에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파국을, 물론 파국도 이혼이 파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치 않은 어떤 조건 상황을 참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걸 자체를 우리가 파국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파국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파국이란 말도 좀 사실은 고칠게요. 내가 나중에 다음번 자료에서는.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국이라고 하니까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한테는 미안한데 소위 연예인들이니까 이제 나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인은 어떤 그 공적인 공동체, 공적인 어떤 역할을 맡은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들이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올바른 규정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생활까지 이미 공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갖다 쓰는 것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떤 뭐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 그런 표현도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의도는 뭡니까? 결혼할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행복에 가득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제 사정은 모르죠. 우리가 또 사정 뭐 굳이 알 것도 없고, 다음에 이들은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사정은 어쨌든 간에 또 이혼을, 이 친구는 나중에 또 그 이혼 소송 그를 진행하다가 다시 재결합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군요.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의도는 이제 선한 의도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이제 또 영국의 무슨 그 필립공인가 왕자일 겁니다. 왕이 계승을 포기하고 저희 평민 여성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와 재산과 사회적 명망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물론 이 사람들도 여기 앞에 정말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좋아해서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런데 왜 이를테면 그 헤어질까? 헤어질까? 아,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잔소리 조금 하고 한 5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이제 15주 동안에 따로 그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책이 굉장히 오래, 한 2, 30년 됐을 거예요. 번역돼서 대학생, 모르겠어요. 우리 해양대 학생들은 어쩐지 모르겠고, 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진 않겠지만, 아주 예전에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소위 동아리 서클에서, 독서 동아리에서 많이 읽는 책이, 책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기술이었어요.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위해서 아마도 누군가의 배려에 의해서 지도교수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 여러 가지 겪고 나서 보니까 사랑에 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학 신입생들에게 읽고 토론해 봐라 라고 권장하는 도서. 그래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인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 정말 피곤하죠.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사랑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그 여러 영화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그냥 내 성향상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지갑 열고 구매해서 영화 보잖아요. 그냥 즐기잖아요. 근데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비평문을 써라. 그 영화가 오늘 당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비평문을 써라고 과제를 주면 싫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 좋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 개인적인 사랑, 성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그런데 내가 우리 고전 명작이 있기 일주 2차 시에서부터, 일주 2차 시 아니 2차 시 2차 시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의 사르트르의 구토를 이야기할 때부터 여러 차례 챕터를 거듭할 때마다 내가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네? 뭐였습니까? 그게 실존주의 철학,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주체적 인간되기.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시 잔소리 할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서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예. 육체만을 탐해서는 당연히 안 된 거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상대를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간의 육체적 관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다만 10대 후반, 20대 초반, 초중반은 임신의 가능성이 항상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함께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영화를 보면 이제 한국 영화도 가끔 이제 그 외국 영화를 본따서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던데, 그냥 그 남성과 여성이 눈에 불이 나서 뭐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서로 이제 격렬한 포옹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했던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에도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이건 남성의 책임과 여성의 책임을, 그 책임의 그 무게를 달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임신은 여성이 하죠. 임신하면 우선 여성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일단은 자기 몸에 대한 안전, 안전망의 구축. 예. 그러니까 상대 남성에게 피임 도구를, 피임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위 되면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어떤 편견, 비난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관계를 맺기 전에 피임을 함으로써 우리 사이가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걸 이제 나이 먹은 교수의 꼰대의 그 하나만은 잔소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또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또
뭐 문제니까 또 나는 그만 걱정할게요. 걱정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마지막,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합니다. 무가치해요. 그래서 무가치한데,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이런 얘기는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그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 위대해요. 그래서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예. 믿습니까? 예. 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이 외워서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써먹으세요. 그러면 고전 명작 읽기 수업에서 이거 공부했다. 너 모르지?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사랑의 기술.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명작 읽기 쉽죠.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